이번 강의는 크게 QC의 7가지 도구와 그 다음 새롭게 나온 신 QC 7가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품질 분임조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QC 7가지 도구가 되겠습니다. QC의 7가지 도구는 그냥 간단히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하는 어떤 계량치들에 대한 값들을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수를 계산한다거나 해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뒤에 신 QC 7가지 도구는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도전 아니면 새로운 제품 또 어떤 비슷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해보느냐에 대한 방법들이 바로 신 QC 7가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분임조가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QC 7가지 도구를, 기존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는 신 QC 7가지의 도구를 사용한다. 명확하게 구분해서는 아니지만 신 QC나 QC 7가지 도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품질 분임조에서 사용하는 QC 7가지 도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도구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히스토그램, 특성 요인도, 파레토 그림 또는 파레토도라고도 합니다. 그냥 그림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 체크시트, 산점도, 청별, 각종 그래프, 여기 예로 이제 관리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뒤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C 7가지 도구는 결국 계량치에 대한 값들을 구해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것, 이게 QC 7가지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리고 엑셀에서도 많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의는 길이, 무게, 강도 등의 계량치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는 그림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한 어떠한 분포를 얘기하냐, 어떠한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알고자 할 때 간단하기보다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평균이나 산포의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얻어진 공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가를 대체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대한 예를 보면요. 결국 제품에 대한 개수, 여기서부터 7개 정도를 두었을 때 여기가 평균값이 되겠고요. 또는 중앙값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빈값이 될 수도 있는데 꼭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면 보통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산포를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진 정도, 즉 퍼진 산포는 결국 이 펴짐의 정도가 되겠는데 얼마만큼 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결국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포의 정도가 여러 가지가 표시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고, 왜냐하면 평균값의 대부분이 다 수렴해 가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값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다시 얘기하면 훨씬 위로부터 해서 많이 퍼진 이런 경우에는 산포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값들이 뒤죽박죽식으로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는 일본에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일본에서 처음에 개발했고요. 37년도부터 이미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특성 요인도는 결과의 원인이
원인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그림입니다. 이 특성 요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PC본 다이어그램이라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고깃뼈하고 물고기 가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로 4m 플러스 1E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제조적 우리가 품질 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자 맨이 있고요.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 머신이 있고요. 그 다음 재료 매티리얼이 있고 그 다음 만드는 방법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4M이 되겠습니다. 1E는 환경 얘기하고요. 환경은 environment 해가지고 보통 S도 붙이고 하는데 그 작업 환경이 어떻는지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보통 4M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 더 포함해서 4M 플러스 1E를 주로 PC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PC본의 하나의 어떤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본은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뭘 했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뭐 품질을 높이자 아니면 제품 생산을 많이 하자 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4M을 사용해서 만드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밑으로 일단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작업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앞에 설명한 대로 작업자 그 다음 매트리얼 자재 하고요. 그 다음 머신 기계 뭐 품질을 좋게 하자 아니면 뭐 생산성을 높게 하자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품질이라는 거를 작업 방법에 넣어서 항상 뭐 분량을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원재료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종이라든지 아니면 원목 이런 자재에 대해서 어떤 자재가 쓰이냐에 관련된 설명들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작업자의 능력이 어떻다. 그러면 이 감독이라든지 작업 감독의 역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더 밑에 가시를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여기 있는 예로 주의 부족 같은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능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를 계속 치임 나가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계 종류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엮어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우리 결과를 어떻게 양성시킬 것이다에 대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을 넣을 것인가. 이게 바로 특성 요인도고요. 생김새가 물고기뼈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PC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특성 요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레토 그림입니다. 파레토 그림은 말 그대로 여기 품질 관리에서 얘기하는 파레토 그림은
불량이나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입니다. 결국 발생 건수를 분류 항목별로 나누어 크기의 순서대로, 즉 큰 순서대로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으면서 그 라인은 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있는 그림에 누적된 불량된 건수들을 적어두는 그 형태가 바로 파레토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게 파레토 그림 또는 파레토도라고 합니다. 파레토 그림의 간단한 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분량에 대한 개수로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분량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있어서 얘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얘는 인쇄가 불량하다 종이에 대해서, 그 다음 색상, 그 다음 구조, 그 다음 치수.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 적는 게 아니고요.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인쇄 분량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제일 앞에 인쇄 분량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인쇄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인쇄 분량 앞에 적었고요. 각각의 인쇄 색상, 구조, 치수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에 얼마만큼 개수가 발생했느냐 그걸 찾다 보니까 인쇄 분량이 가장 많이 나와서 앞에 적었고요. 그 다음 색상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구조가, 그 다음 치수가,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대로 크기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그 다음 누적을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건데요. 누적은 결국은 이렇게 얼마만큼, 즉 인쇄와 색상에 의한 분량이 이만큼의 누적이 우리의 분량이 생기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적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색상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분량 개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느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적은 거는 일단 무시를 한다거나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파레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량의 문제들을 고치다 보면 점점 이 항목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고요. 그 항목들 변화에 따라서 점점 분량 개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게 이 파레토 그림입니다. 그리고 품질 분임조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느냐 찾아서 들어가는 게 쉽게 보여진 게 파레토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레토 그림과, 파레토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체크시트는 그냥 그 항목들에 대해서 밑에 인쇄 분량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왔는지 카운트하는 게 바로 체크시트가 되겠습니다. 체크시트는 부적합품수, 결점수 등 셀 수 있는 데이터가 분류 항목별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하지만 파레토 그림은 우리가 그림하고 똑같이 보이게, 그러니까 도표를 보여서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 체크시트는 숫자로 주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예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속 앞에 나온 분량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량 항목이라고 얘기하면 그거가 인쇄 또는 색상, 구조 같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보통 시간이나 아니면 개수, 여기는 보통 시간을 했는데 월이나 일이나 개수를 하고요. 그 다음 기간이 8일에서 9월, 그 다음 9에서 10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결국 인쇄를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문제가 생겼더라. 색상은 하나만 생겼더라. 구조는 없고요. 그 다음 9, 10월달 보니까 인쇄는 안 생겼는데 색상에서 문제가 생겼더라 하는 이렇게 표시로 나타내는 게 바로 체크시트가 되겠습니다. 월 8, 9월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쇄였는데 이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8, 9월에 어떤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8, 9월달에 들어오지 않아서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체크시트입니다. 파레토 그림과 체크시트는 결국 이 체크시트를 옆으로 다시 펼쳐서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 파레토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분임조 사람들이 뭐 체크시트를 사용하든 파레토 그림을 사용하든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든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산전도가 되겠습니다. 산전도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가 짝이 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에 그리는 거고요. 이 수로 대형계는 두 개의 짝으로 된 이 데이터란 이 말은 결국 관련된 두 변수를 관찰하여 그 두 변수가 얼마만큼 유사한지, 그러니까 관련성을 주는지, 관련성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그 상관관계를 짐작 가능하게 하는 이 산전도는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값들은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품질 분임조에서 하는 산전도는 그림을 보고 이 두 데이터가 유사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전도는 여기 A하고 B라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포인트점을 각각에 나온 점 두 개를 찍었을 때 이쪽 한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이 어떤 값을 낳았을 때 우리는 양 또는 양의 상관관계 또는 둘이 플러스 상관관계다 얘기합니다. 회귀 분석은 결국 이 포인트와 어떤 회귀선을 구해서 얼마만큼 상관하느냐를 값으로 표현하는 게 회귀 분석이 되겠고요. 결국 산전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만 보고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크게 상관이 있겠다 적게 상관이 있겠다 이런 거를 그냥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포인트가 반대로 찍히면 음의 상관관계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서로 너무 랜덤하게 찍혀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전도 다음이 이제 청별입니다. 청별은 뒤에 우리가 샘플링 할 때도 청별 가지고 하겠지만 단어의 뜻대로 청을 구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집단 구성입니다. 어떻게 집단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그 집단을 구성한 그 특징에 따라서 부분 집단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산포의 원인이 되는 인과에 관하여 청별하면 산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산포를 줄이거나 공정의 평균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 가능하다. 이 뒷얘기는 예를 들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청별은 A라는 B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는데 A에서 생산하는 기계 A1, A2, A3로 봤을 때 B1, B2, B3라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게 되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3, B3까지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이상점이 발견이 되는데 B2가 이상점이 있지만 이걸 합쳐버리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별을 나눕니다. 청별을 나누는 거는 결국 A와 B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여기에 맞는
그림을 따로따로 구해서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겁니다. 청결을 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하면 A와 B라는 기계가 뭐 똑같든지 유사한 기계라든지 했을 때 나오는 제품이 유사한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불량 원료를 써서 잘못됐을 경우, 그래서 문제점 발견이 어렵지만 청결을 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청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각종 그래프입니다. 이 각종 그래프는 끝끝선 그래프 관리도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간단한 예는 이렇게 표현하는, 즉 관리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래프, 그게 각종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QC 7가지 도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QC 7가지 도구는 앞에 나와 했었던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체크시트 아니면 뭐 파레토 관리도 뭐 이런 것들과 조금 다른 게, 이 신QC 7가지 도구는 주로 언어적인 얘기, 그리고 왜 언어적인 얘기냐면 뭐 미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걸 아니면 새로운 거 만드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QC 7가지 도구는 주로 언어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 친화도법, 연관도법, 개통도법은 처음에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단계, 그 다음 매트릭스 도법은 서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은 매트릭스 도법에 좀 더 발전돼서 숫자를 보여주는, 유일하게 여기서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숫자의 크기, 그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의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마켓에 가면 좋으냐를 결정해 주는 게 되겠고요. PDPC법은 뭐 가정, 결정, 뭐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는다 하는 의사결정들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에러 다이어그램은 보통 뭐 프로젝트 같은 데서 사용하는 폴트나 또는 CPM, 즉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에러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화도법입니다. 친화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를 규명을 하는 겁니다. 딱 친화도법은 어떤 유사한 제품을 뭐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제품과 관련된 유사한 말들을 유사한 친화성이 있는 것끼리 서로 묶어두면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친화도법이 되겠습니다. 미지 및 미경험의 분야 등 혼동된 상태 가운데서 사실, 의견, 발상 등 언어 데이터에 의하여 유도하여 이들 데이터를 묶어둔다든지 유사한 것끼리 묶어둔다든지 아니면 같은 말을 서로 같은 항목에 넣는다든지 해서 어떤 정리를 해두는 과정, 데이터를 정리해두는 과정, 이게 바로 친화도법이 되겠습니다. 친화도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 예를 들면 일단 품질이다. 그러면 품질에 대해서 품질 순도가 있고, 그다음 강도, 그다음 공정 능력 지수, 이런 것들을 품질로도 다룰 수도 있고, 그다음 제조비다. 그러면 작업 제조, 초과된 조업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렇게 제조 비용과 관련된 단어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어떤 친화도라는 순도, 강도 이런 것들을 하나 품질이라는 거에다 묶어두는, 제조비는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묶어두는,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것끼리 묶어두는, 그냥 단지 이렇게 분류만 해두는 게 바로 친화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관도법입니다.
연관도법은 결국 앞에 친화도법에서 문제를 규정을 했는데, 그럼 그 문제를 규정을 한 친화도법에서 안에 각각 있는 언어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뭐 순도가 강도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연관도법입니다. 그래서 친화도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친화도에 들어있는 유사한 언어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들을, 언어 데이터를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 엮어주는 게 바로 연관도법이고, 문제가 되는 사상에 대하여 요인이 복잡하게 엉켜 있을 경우에 인과관계나 요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인의 탐색과 구조의 명확화를 가능하게 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해가는 게 바로 연관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관도법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품질 전략에 대해서, 품질 전략의 부재, 품질 전략이 없는 그런 기업, 이런 기업에는 역시 뭐가 문제냐면 훈련 시간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품질 전략이라는 것과 훈련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품질 개선, 지식 부족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품질 전략이라는 어떤 친화도라는 단어들을 생각했을 때 훈련 시간,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에 대해서 만약 품질 전략이 없다, 이와 연관해서 결국은 훈련 시간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품질 개선은 그러면 지식 부족에서 못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국 이런 것들은 또 표준 설정에 미비가 발생하는데, 결국 표준 설정이라는 친화도에서 다룬 단어들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품질 전략이 없기 때문에 미비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훈련 시간에 문제가 생겨서 표준 설정을 못 만드는,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서로 엮이면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연관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연관도법에 의해서 나온 이런 것들을 개통도법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책을 개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문제의 전 모델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의 중점을 명확히 해서 이 연관도법에 의해서 서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연관된 것에 대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개통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입니다. 전 모델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의 중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구성요소 전개형이 있고요. 방책 전개형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구성요소 전개는 목적과 수단으로 인해서, 즉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하고, 또 이 수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 수단이 필요하고 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방책 전개형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어떤 수단 및 방책을 찾아가는, 결국 방책 전개형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수단과 방책이 있고요. 이 수단과 방책을 찾는 것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즉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간단하게 목적 수단과 문제 해결 수단 방책은 비슷합니다. 결국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단, 구성요소 전개형 형식입니다. 방책 전개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단 자체가 다시 하나의 목적이 되고요.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어떤 수단이 있을 거고 하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 수단은 다시 아래 하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찾아가는 게 수단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결국 우리가 최종 해결하고자 아니면 만들고자 아니면 어떤 제품 생산하고자 하는 게 해결이 되도록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계통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도법입니다. 매트릭스 도법은 우리가 앞에서 품질의 집 할 때도 했었는데 품질의 집에서 소비자 요구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소비자 요구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아주 강한 관계를 보일 수 있고요. 세모 정도, 중간 정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법이 바로 매트릭스 도법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가운데 상대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횡과 열로 배치하고 교점의 각 요소 간의 연관 유무입니다. 연관 유무가 강하다, 중간, 강하지 않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나 활동, 책임, 기능 등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관성을 그래프에 표시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나 문제 해결의 책상을 얻기 위한 도구. 앞에서 사용해 봤던 게 바로 매트릭스 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질의 집 할 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의 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면 매트릭스 도법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입니다. 비슷하지만 앞에 매트릭스하고 비슷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 해석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A형 매트릭스의 각 교점에 수치 데이터가 배열되고 있는 경우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를 실마리로 하여 새로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어떤 마케팅 타겟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그 정보를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은 이렇게 구성요소 A가 있고 구성요소 B가 있다 치면 어떤 브랜드 A가 있을 때 브랜드를 X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X로 표시하면 이 X 값은 4가 되더라. 아니면 여기 X1, X2는 2가 되더라. 그 다음 X3은 5가 되더라.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이 A가 예를 들어 무슨 천이 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새로운 제품 X가 출시되었는데 X의 질김 정도를 재봤더니 4.5 정도 나오더라. 그러면 이 X1이 4고 5, 이 정도에 들어간다. 이 정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성품이 A가 이 정도, B의 구성품은 이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새 제품이 어떤 특성을, 수치적인 특성을 가졌을 때 타겟을 어디로 잡는지, 무엇을 얼마만큼 필요한 원재료를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DPC법입니다. PDPC법은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가정입니다. 가정 결정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결정을 하는 어떤 플로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업무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상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해가는 방법. 문제 개발 단계에서 시작해서 상황 전개, 예측 결과에 이르는 가장 좋은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선정해 나가는 게 바로 PDPC법이 되겠습니다. 가정 결정 계획도라고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정 결정
보통은 PDPC 도 또는 PDPC법이라는데 한국말로 바꾸면 가정결정계획도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하나를 보면 어떤 주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주문 요청에 대해서 구매자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 구매자와 약속해서 만나서 그 다음 가격,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문이 확보되더라.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매자 약속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구매자 약속이 안 되면 다시 약속을 잡는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아서 되면 가격, 제품, 서비스가 나오고 주문 확보가 되겠고, 다시 약속이 되지 않았다. 다시 약속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주문 취소로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단순하게 어떤 과정이 흘러가느냐를 보여줬는데 안에는 구매자 약속이 왜 다시 약속을 잡았다, 다시 구매자 약속이 되지 않았다는 단계별로 계속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은 확보를 했느냐, 취소가 됐느냐, 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가정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PDPC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로 다이어그램입니다. 에로 다이어그램은 당연히 화살표로 표시된 그림이 되겠고요. 얘는 보통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많이 정하고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 두 개 중에 사용하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어떤 A 작업이 끝났다 치면 A 작업이 있으면 B 작업을 하고 B 작업이 끝나면 C 작업과 D 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C 작업이 끝나면 E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D와 E가 끝난 작업이면 F 작업이 되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시간이 4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에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작업 또는 어떤 일, 어떤 공정들이 행해져야 되는지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에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가지의 신 QC 7가지를 보았고 앞에 결국 품질 분임조들이 하는 거는 기본에 있는 문제는 QC 7가지 도구라고 새로운 것 또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신 QC 7가지 도구 두 개를 사용해서 품질 분임조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절차 중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